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법 함께 찾아가 볼게요.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명한 인생 설계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윤지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보상이 전부다.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보험 점검이 필수입니다. 보험 컨설팅 전문가 이윤지입니다. 네, 보험 컨설팅 전문가 이윤지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진경호 전문가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노래는 김경호, 보험은 진경호. 가수 김경호님의 시원한 가창력처럼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보험 전문가 진경호입니다. 네, 가수 김경호님처럼 시원하게 보험을 해결해 주실 진경호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성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방향성을 잡아드릴 보험 길라잡이 장현성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장현성 전문가님까지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보험을 알아볼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험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험은 바로 뇌혈관 질환 보험이었습니다. 이윤지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장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자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면에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통계청 자료를 따르면 암 다음으로 현대인의 사망 원인 2, 3위로 차지하는 만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2대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암 다음으로 우리는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 그중에 뇌혈관 질환에 대해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2대 질환 중에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뇌혈관 질환이 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이 필요성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존재이지만 우리 신체의 에너지원의 20%를 뇌가 쓴다고 합니다. 이 뇌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즉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졸자는 끝내다, 죽다라는 뜻도 의미고 있지만 갑자기라는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졸도라고 하잖아요. 즉 같은 의미로 뇌졸중에 걸리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에 의해 후유증이라든지 장애 같은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결국 뇌가 손상을 입고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운동장애가 생겨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언어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뇌졸중에 의해서 치매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유장애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의 삶도 철저하게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뇌졸중에 걸린 환자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뇌졸중에 걸린 환자들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44.7%이고 30%는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거나 소득계층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8.3%는 국가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와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이 해당 질병은 내 삶에 전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준비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사망 원인 세 손가락에 꼽히는 질병에다가 문제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매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게 특징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가족들이나 약물 복용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으로 응급수술부터 장기간의 재활치료까지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프면 치료받고 실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전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일부만 보장하죠. 비급여 항목, 입원하지 않는 검사, 간병비 같은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입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고 가족 생활비까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결국 진단금과 수술비 보장이 필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줘야 하는데 누가 내 가족들이나 내 자식에게 이러한 부담을 안겨주고 싶어 할까요? 그렇기에 준비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뇌출혈, 즉 혈관이 터지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이 터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고혈압 때문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터지게 되는데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진다고 해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뇌출혈로 진단받은 환자의 수는 총 56,539명으로 전체 뇌출혈의 55.2%, 즉 절반 이상이 뇌출혈 환자였습니다. 특이점은 이 뇌출혈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터지는 이유는 뇌동맥류 때문입니다. 뇌동맥에 생긴 혹이라는 뜻인데요. 뇌혈관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부위가 생기면 그 약해진 부위가 혹처럼 풍선처럼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뇌동맥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물풍선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물풍선에 물이 들어가면 커지게 되죠. 그러면 뇌동맥류에 혈액이 통하게 되면서
이 뇌동맥류도 점차 커지게 됩니다. 커지다가 못 버티면 빵 터지게 되겠죠. 근데 이 뇌동맥류라는 혹이 생겨버렸고 그 혹이 터져버리게 된 것인데 지주막 밑에서 터졌다고 하여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뇌동맥류는 왜 터지는지 명확하게 이유도 몰라요. 자, 그런데 혈관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생겼다고 해도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이 뇌동맥류를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뇌로 연결되는 혈관에 혈전들이 쌓이게 되면 초기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라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데요. 자다가 다리가 저린다든지 팔에 힘이 빠지는 등 두통이 오는 등 초기 증상들이라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기 전엔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아 위험한데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다 보니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병하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뇌경색까지 혈관이 막히는 증세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보니까 이 뇌혈관 질환이 얼마나 무섭고 또 준비가 중요한 질환인지 좀 알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후폭풍까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뇌혈관 질환, 저희가 보험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겨울에는 뇌출혈 조심, 여름에는 뇌졸중 조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특히 여름에는 뇌경색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름에는 날씨가 덥죠. 더우면 땀을 막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체내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혈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지겠죠. 혈액이 끈적하면 이 혈액끼리 엉겨붙게 되면서 혈전이라는 게 생겨버리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손실로 인한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해야 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치료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내 보험은 뇌혈관 진단이 아닌 뇌졸중 진단이나 뇌출혈 진단을 갖고 있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가 뇌출혈 진단비에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뇌혈관 질환의 16%밖에 보상이 안 되고 뇌졸중 진단비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뇌혈관 질환의 77%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 질환인 뇌혈관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진단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뇌출혈이라든지 뇌혈관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인 뇌동맥류 등 여러 가지 초기 질환 진단을 받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우리는 뇌의 혈관에 어떠한 증상이 있더라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 특약에 가입을 하시고 이 진단비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치료비나 수술비에 따른 특약들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진단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치료비나 수술비도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치료비나 수술비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증상이 생겨서 우리가 병원에 응급실을 가게 되면요. CT를 찍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엔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면 혈전용해제 혹은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제 같은 약물을 쓰게 됩니다. 혈전용해제는 이 혈전을 덩어리를 녹여버리는 거죠. 항응고제는 혈액이 굳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항응고제입니다.
혈소판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조각으로 출혈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혈소판을 막는 항혈소판 제제 같은 약물 투여가 우선시하게 됩니다. 혈전을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혈액이 굳지 않게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인 것인데요. 무조건 약만 쓰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텐트라는 그물 철망을 넣어서 이 혈전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머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목을 거쳐가겠죠. 여기에 있는 경동맥에 혈전이 생겼다면 여기를 살짝 절개를 통해 이 혈전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접 머리를 열고 혈전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험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생활을 예방을 하면서 뇌혈관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저희가 생활 예방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뇌출혈이 가장 터지는 큰 이유가 고혈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내가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시고 고혈압 약물 복용을 통해 혈압을 낮춰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들 머리로는 알고 계실 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염분 섭취 줄이기,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하셔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꼭 건강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였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진경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운전자 보험.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평소엔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때 들어둘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이름도 비슷하고 보장 내용도 얼핏 보면 겹치는 내용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보험은 보장의 목적도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은 혹시 운전을 하시나요? 네, 저는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네요. 네, 그럼요. 자동차 보험은 사실 의무 가입이다 보니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뭐 너 차 보험 들었어? 라고 말을 할 때 바로 그 보험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차량을 등록하고 도로에 나가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은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입니다. 즉,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상대방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수로 신호를 위반해서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고 차량도 파손이 됐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핵심은 내가 끼친 피해를 남에게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다쳤을 때 보장해 주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내 차량의 수리를 보장해 주는 자차 보험 등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 특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차 보험은 경제적 보상 중심의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즉, 치료비, 수리비 같은 손해를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의무 가입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실 선택 가입이라고 들었는데요. 대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 전에 정의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할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가 실수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는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해준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나뉘어진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정말 굳이 운전자 보험까지 들어야 할까? 자동차 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정말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 책임, 즉 치료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게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때 발생하게 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 합의금 등의 전부 운전자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몫이 됩니다.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경기도 한 구역의 택시 운전사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다쳐서 골절과 장기 손상이 있었고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는 처리됐지만 이 택시 기사분은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합의도 해야 했습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4천만 원, 변호사 비용으로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분은 다행히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대부분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었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비용과 형사처벌 부담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례로 좀 들어보니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좀 더 체감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까지 보장해 주는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나 벌금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항목은 보통의 경우 크게 3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될 경우 법으로부터 운전자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보통 한 사건당 적게는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현재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형사 합의금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을 감경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의 현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보장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벌금입니다. 벌금 같은 경우 법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이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이상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항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이요, 가입 대상이 전부가 좀 해당이 될까요? 좀 누구나 들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운전을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 빈도에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운전량이 많은 분, 그리고 출퇴근 또 요즘 늘어나고 있는 자녀들의 등하굣길에 운전이 잦은 운전자분들, 그리고 고령 나이의 운전자, 업무상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팁을 좀 드리자면 벌금,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이 3박자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들어서 월 1만 원 전후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많이 있으니까요.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 매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개정의 빈도가 높은 관계로 값비싼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이 크게 바뀔 때 리모델링을 하기 유용하도록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장해 주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정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장은 피해자 중심의 치료비라든지 수리비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의무적이진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운전자 중심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처벌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저희가 좀 알겠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그래도 평소에 좀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인데 이런 형사적인 책임까지 꼭 내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답변드리면 좋을까요? 네,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 때문에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사람이라든지 무단횡단, 자전거 등 예측 불가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도 책임은 당연히 운전자에게 돌아옵니다. 요즘은 민식이법 같은 중과실 관련 법률로 인해서 단순 사고도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법의 책임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운전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두 번째로 보장에 대한 질문도 좀 있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은 보장을 얼마나 해주는 게 맞는지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은 기본적으로 대인벌금 3천만 원, 대물벌금 500만 원, 형사합의금 2억 원, 변호사 비용 5천만 원, 현재 가입한 담보를 가득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자동차 보험에서 사실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데 운전자까지 가입을 하게 된다면 중복 가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 다룹니다. 형사처벌, 벌금, 구속 방지 리스크 등은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중복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모자란 점을 보완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도로교통법이 점점 운전자에게 더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가중처벌이 되는 민식이법이라든지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징역형이 되는 윤창호법이라든지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와 사고 나도 당연히 100% 과실이 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법이라든지 즉 예전에는 설마 내가 구속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통했지만 지금은 사고 한 번으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점점 더 생활 필수 보험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생활 필수 보험이 돼가고 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말이 있다면요? 네, 운전자 보험을 고를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한도는 요즘 나오는 보험 기준으로 대인 벌금 3천만 원, 대물 벌금 500만 원, 형사 합의금 2억 원,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 여기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최대 한도를 늘려도 보험료에 대한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 보장을 최대한 다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이후 운전자가 져야 할 형사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절대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운전은 매일 하는 일상이지만 사고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보험으로는 기본 보장, 운전자 보험으로는 법적 리스크 대비, 두 가지 모두 챙겨두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보험도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생활 필수 보험이 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험이었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주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험은 간병보험이었습니다. 장현성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간병보험 굉장히 이슈인데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병보험은 요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간병보험도 암보험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군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필요한가요?
자, 먼저 사회 구조가 이제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표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곧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료 기술이 나날이 증가하니 결국 생존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율이 오르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건강하게 늙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지금은 가족들이 이제 한 지역에 사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해서 수도권이나 도심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나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은 참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간병을 하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주부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간병을 해주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6남매로 이제 형제 자매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저희 세대들은 평균적으로 2명 또는 외동인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 구조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핵가족화도 되고 있고 또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맞벌이 부부까지 많아지다 보니까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자, 바로 간병비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비 이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9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간병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민간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장이 준비되어 있고 꼭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나운서님은 혹시 그 간병비가 얼마나 드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에 하루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 하는데요. 물론 중증도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 지인분께서 자녀가 4분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병고로 입원하셨을 때 그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 간병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하였는데요.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중증 상태이셔서 간병비가 하루에 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 달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간병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위험으로 그 위험 부담으로 인해서 간병인 고용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한 비용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 물가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간병비도 이제 오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만에 간병인 비용이 3만 원이 상승해서 평균 12만 6천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매년 1만 원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간병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간병인 비용이 늘어나면 그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도 모자른 게 아니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일정 기간이 유지되면 보험금이 체증되는 상태의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증형으로 가입 시 5년 후 120%, 10년 후 150%, 20년 후 200%까지 체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상승에 대한 대비로 준비를 하실 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은 혹시 간병은 어떤 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로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간병이라는 키워드만 봤을 때는 부모님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께 가입시켜드리는 경우도 많고 그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에게 이제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직접 준비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해서 간병인 보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 30대이신데도 그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상 골절이 발생되면서
3개월 동안 입원, 수술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가입 중인 간병인 보험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무려 1천만 원 이상의 간병 비용으로 이제 지급이 되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너무 만족스러워하셨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부상 등급이 높으면 추가로 지급되는 간병인 관련 금액을 모두 위자료로 수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비용은 저에게 이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디스크,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로 인해 수술 후 간병인을 일정 기간 동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스크 네, 해당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책임져 주는 게 간병인 보험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무관, 이제는 나이 무관하게도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이다라고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청구 과정을 좀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병인 보험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내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마지막으로 좀 보험을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간병인 보험은 그 가입하실 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할 때마다 보험회사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연계되어 있는 이제 간병 업체에서 간병인이 직접 투입되는 보장인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내가 이제 간병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신청하고 간병인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상이 되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의 경우 아무래도 내가 간병 업체를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겠죠. 그리고 간병인 비용도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라 금전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갱신형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가입 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한 회사에 하루 입원 일당 2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내가 실제로 사용한 간병인 비용이 10만 원 혹은 이제 20만 원보다 덜 될지라도 2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제 금액적으로 현금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원 일당보다 사용 일당을 더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 업체에서 간병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이 입원 일당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치매와 같은 선망증이 있다던가 대소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질환인 경우 그리고 감염병 같이 이제 격리가 필요한 그런 질병인 경우 간병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따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호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인 경우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통합 간호 간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동에 입원 시 1대1로 간병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 공통적으로 간병을 하는 내용입니다. 1대1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호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병실보다는 입원 진료가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그 간호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하고 계시고 병실이 없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합 간호 서비스 병동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아니어서 그 간병인 보장만큼의 높은 보상금이 지급되진 않지만 일반적인 입원 일당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간병인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데요. 그런데 이제 시행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바로 중증 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중증 환자, 즉 선망, 치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에 입실하지 못해 간병인을 구하거나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간병인 지원 또는 사용 일당을 가입하시면서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일당 혹은 사용일당을 우선적으로 좀 가입을 해두시고요. 통합 간호 서비스도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권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보험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이제 실손이라고 하잖아요. 간병보험도 이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좀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 실손 의료비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는 보시는 것처럼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발생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형태의 상품인 거지 간병인을 사용한 금액까지는 보상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만 보상하는 것이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같은 보험은 내가 쓴 금액, 즉 가입되어 있는 이제 금액보다 적더라도 가입 금액 그대로를 보장받는 정액형 보상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만 의지하고 간병 비용을 해결하고 하신다면은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라고 하죠.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끼셔서 파산을 한다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며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인데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제 간병은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이제 삶이 피폐해지고 우울감에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 간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려울 수 있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이라는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유병자 상품에서도 간병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입원, 수술이 있으셨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같은 지속적으로 이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더라도 맞춤형 상품으로 이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간병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요.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선택으로 좋은 보장 자산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실손 보험과 비교했을 때도 왜 간병인 보험이 또 따로 필요한지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간병보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지켜주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많은 내용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좀 세 가지로 추려주실 수 있다면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로 간병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병보험이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제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보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비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간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간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셨다면 위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보험인 간병인 보험까지 알아봤는데 이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정리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